방송사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오차 범위 밖을 기록한 수치들도 좀 나타났었는데 숨은 보수를 좀 못 잡았다 이 말씀도 하셨고 가중치를 잘못 환산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출구조사는 8시에 마치자마자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시까지 다 투표한 사람의 표본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미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긴 그러니까, 하지만 예. 추세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시 쪽, 그러니까 막판으로 가면서 보수정이 더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정확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보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6시나 7시 정도까지만 표본을 모아서 그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그 추세대로 보정을 하는데 만약에 6시까지 하고 6시부터 8시 사이는 보정을 했다고 하면 그때 추세와 다르게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세와 다르게 아마 이번에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막판에. 예. 그러니까 이제 투표 마지막 뭐 7시부터 8시 사이 요 사이에 보수 진영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가중치를 주고 보정을 하긴 했지만 추세와 다르게 더 많은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예. 원래 보정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영남 지역이 이번에 투표율이 좀 더 낮을 수도 있다 했는데 네. 대구, 경북 투표율 보니까 오히려 평균보다 높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본투표에서. 결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늦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이제 오차가 벌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컨대 예. 이 막판에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하신 것 같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출구조사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걸 보정하는 가운데 앞에 투표했던 사람들의 추세만 반영하다 보니까 보수 진영의 표의 결집에 대한 보정이 조금 어렵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결과도 지금의 오차를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투표 마감 시간을 앞두고 보수층이 더더욱 결집했을 것이다. 최진봉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끝까지 완주했던 이제 이준석 후보가 8.34%를 얻게 됐습니다. 이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산술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만 딱 합쳐 놓으면 이재명 후보보다 0.07%포인트 높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산술적인 계산이에요. 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단일화만 했어도 50% 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모두 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물론 토론회 내내 김문수 후보와 같은 입장에 서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지만 하나 다른 점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탄핵, 그다음에 비상경 여기는 명확히 입장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보여준 이런 미온적인 태도,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 탄핵에 반대하는 모습, 사과하지 않는 모습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을 갖거나 찍지 않을 사람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두 개를 합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도 만약에 단일화를 했으면 도리어 이재명 후보를 찍거나 아니면 투표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많을 거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두 사람의 득표율을 플러스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제가 지금 최진봉 교수께 순진한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종훈 평론가께도 순진한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보수층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따지게 될 겁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결국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줬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는 그렇게 몰고 가죠,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예. 정치공학적으로? 그렇죠. 친윤계는 우선 이제 일단 책임을 외부로 돌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 자기네들 계속 당권을 쥐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제 할 거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그 비윤계 중에서 또 비윤계는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건가 하는 건데 친한동훈계들은 또 당연히 또 이준석 후보 탓을 또 할 거예요. 아, 예, 단일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거부 반응을 굉장히 심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예. 왜? 당권에 관심이 있으니까. 혹이라도 단일화를 해서 이준석 후보가 당으로 들어와서 당권 차지할까 봐. 예. 그게 이제 걱정이었던 게 친한동훈계 내지는 한동훈 전 대표였다는 거예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친한계 쪽 20명의 의원들은 이번에는 결과적으로는 친윤계와 잠깐 한 배를 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론에 한해서, 단일화에 한해서. 어차피 경쟁을 하는데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쟁자는 일단 막겠다는 게 이제 친한동훈계의 생각인 거고
이쪽 친윤계도 마찬가지. 그 부분은 이해관계 일치.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극한 대립을 해서 누군가로 이제 당권이 정리가 되겠죠. 그 주도권 싸움이 이미 사실은 대선 국면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오히려 선거보다 대선보다 이 당권에 더 관심이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당권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친한동훈계가 목소리는 굉장히 높이고는 있지만 예. 친윤계의 어떤 공고한 그런 기득권, 지금 당내 주류로서의 어떤 그 기득권, 그렇죠. 그 장벽을 뚫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번 대선보다 더 폭망을 해야 그 즈음에 가서야 실제로는 당이 뭐 해체가 되든지 뭔가 이렇게 혁신을 하든지 그런 과정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다음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또 한번 완패하고 나면 그러면 1년 이제 걸리는데요, 그러면. 예, 그러면 기류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보건대는 지금 김용태 비대위 체제 그냥 관리형 비대위로 체제로 그냥 유지를 하다가 예. 전당대회에서 자기네들이 당권을 차지하는, 이미 뭐 시나리오는 다 그렇게 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친윤계들이 뭐 그동안 실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각본대로 늘 안 왔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뚫어낼 만큼 그러면 친한동훈계 내지 한동훈 전 대표의 당내 조직 기반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하는 거고. 예. 그럼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안착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득표율이 벌써 41%면 네, 근데 이게 30%대가 아니라 40%대. 자력으로 일궈낸 것 같으면 예. 당연히 그게 자기 자산이 되죠.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의 누구도 이게 자력으로 일궈낸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반 이재명 정서의 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고, 실제로 그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당에 뭐 워낙 조직 기반이 없기도 했고, 당에서 계속 활동하기가 그렇게 뭐 활동은 하시겠지만 예. 영향력을 크게 갖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자기 당권을 예를 들어서 뭐 김문수계로 한다든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당대표가 된다든지 그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